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강물의 하류, 그 고요하고도 때로는 서늘한 물줄기 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화려한 도심의 조명 아래서 수백 명의 지인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겠지만 그 잔이 비워진 뒤 찾아올 정막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사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로운 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강산이 10번 하고도 한 번 더 변하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숨쉬며 걸어왔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젊은 날에는 마치 전설 속 신선이 들려주는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저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조금 긴 계절일 뿐이더군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혹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즉 철저한 고립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사계절 중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 시작하는 때지요. 우리는 평생 자신만의 직함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는 김대리, 이과장, 박사장 혹은 선생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서 그것이 곧 나의 본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기능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를 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장님이 하시는 썰렁한 아재 개그에 부하 직원들이 배꼽을 잡는 건 당신이 유머러스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인사 고과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휴대전화 저장 목록에 수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외롭지 않다고,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계바늘이 65세를 가리키는 순간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명함에서 직함이 지워지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울려대던 전화기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그 정적을 말입니다. 스마트폰 저장 목록에 2,000명이 넘게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중 절반은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머지 절반은 광고 문자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 혹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썰물이 빠져나가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말처럼 은퇴라는 거대한 썰물이 지나가고 나면 덩그러니 남은 진짜 내 관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가 부모로서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이 장성하여 둥지를 떠나고 나면 부모라는 역할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소쇼 이모셔널 셀렉티비티 테오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보 획득을 위한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깊고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나라는 알맹이를 가꾸지 않고 오직 직함이라는 껍데기만 키워온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정서적 안식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먼저 고장나는 건 보일러가 아니라 당신의 휴대전화입니다. 아무도 전화를 안 하니까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제 전화기가 먹통이에요 라고 하면 기사님이 전화기가 아니라 인맥이 먹통이네요 라고 답할지도 모른다는 농담이 마냥 웃기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진심으로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 정도라는 던바의 수, 던바스 넘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150명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수천 명의 디지털 유령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오롯이 인간 본연의 모습만 남게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65세 전후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사람들은 깊은 우울과 고립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넘어선 폐허 속의 고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빈 사무실 책상 위, 이제는 주인이 바뀐 자리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볼펜처럼 내 존재가 느껴질 때 그 서늘함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넓고 얕은 인맥이 아니라 좁더라도 깊고 단단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인맥은 필요에 의해 맺어지지만 인연은 마음과 마음이 다 맺어집니다. 인맥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모여들지만 인연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 곁을 지켜줍니다. 이 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가면을 쓴 채 무대 위에서 춤추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은 꺼지고 관객은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 정막 속에서 홀로 춤을 멈추고 거울 앞에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텅 빈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화려했던 직함이라는 옷을 벗어던진 당신의 알몸은 생각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바로 그 구멍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잘못된 방식, 즉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고 세상에서 잊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온갖 모임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심지어 군대 동기 모임까지 찾아가며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결국은 내가 왕년의 마리아로 시작하는 무용담이거나 은근슬쩍 자식 자랑, 아니면 누가 더 비싼 영양제를 먹느냐는 건강 배틀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은 군중 속의 고독을 넘어선 폐허 속의 고독을 낳을 뿐입니다.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끝나고 밤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느껴지는 그 서늘한 비애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사라진 뒤의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게 심장을 파고들죠.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관계적 과잉에 따른 정서적 소진, emotional exhaustion from relational surplus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사기 위해 소중한 감정적 에너지를 지불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영수증에는 공허함이라는 항목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건 배가 고픈데 설탕물만 계속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영혼의 허기는 더욱 깊어지고 결국 당뇨처럼 마음의 병만 키울 뿐이죠.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원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모든 꽃을 다 피우려 하고 모든 풀을 다 키우려 하는 정원은 얼마 못 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65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정원에서 영양가 없이 내 마음의 수분만 뺏어가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관계의 다이어트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제가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인간이 평생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의 수는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3%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나머지 97%의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들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고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해지는 관계가 꼭 한둘은 있을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세상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진 듯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에 걸음이 되는 게 아니라 독소가 됩니다. 이런 껍데기뿐인 관계들을 과감히 쳐내지 않으면 정작 당신의 진심을 담아 키워야 할 소중한 인연의 새순이 돋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끊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매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 기력도 없는데 내 귀한 시간을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는데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재밌는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은퇴한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체 카톡방입니다.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하루 종일 카톡 울려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등산 사진이나 출처불명의 건강 상식뿐이죠. 나가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있자니 미칠 것 같고 그럴 땐 과감하게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들이 당신을 욕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그들도 곧 잊어버릴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왕년을 이야기하느라 바쁘거든요. 사실 진정한 벗은 100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주는 단 한 사람, 밤늦은 시간이라도 전화를 걸으나 오늘 마음이 좀 그렇네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야 지금 그리로 갈까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영혼의 밀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숫자는 일이지만 그 무게는 일, 영보다 무거운 관계 말이죠. 그런 친구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수십 년 된 불알 친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다 만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 자식이 이번에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따위의 포장지가 없어도 그저 나라는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30년, 40년의 노년을 보낼 따뜻한 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3명 이상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분이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 소중한 인연의 씨앗을 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밭을 갈지도 않았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건 도둑놈 신보나 다름없죠. 교수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65세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100년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오후 3시나 4시쯤 된 겁니다. 아직 저녁 식사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며 내 삶의 빈자리를 아쉬워할 사람이 이 목록 속에 몇 명이나 있는가? 만약 그 답을 내놓기가 망설여진다면 이제부터는 인맥관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영업활동을 멈추고 인연 쌓기라는 영혼의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세상과 연결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온기 속에서 존엄하게 머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자, 이제 묵은 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독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각성을 안고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첫 번째 과제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거대한 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산이죠. 65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마음속에 굳게 걸어 잠긴 빗장을 푸는 일, 즉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말이 혹시 뻔한 도덕 교과서처럼 들리시나요? 아니, 100년이나 사신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진부한 것 아냐? 라고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세기를 살아보니 이것만큼 어렵고 또 이것만큼 절실한 생존의 문제는 없더군요.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권유가 아닙니다.
홀로 차가운 방에서 벽을 보고 죽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 같은 과정이죠. 사람이 늙어가며 생기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치매도 물론 두렵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불치병은 바로 아집과 노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곧 법이고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마음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옹이처럼 단단한 고집만 남게 됩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는 사회적 지위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시기라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방어 기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고집과 만나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의 최종 진화 형태가 바로 고집센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내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소중한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늙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개 화가 아주 많습니다. 과거의 섭섭함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혹은 옛 친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원망의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 곁에는 그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효심으로 찾아오지만 올 때마다 옛날 이야기로 타박을 들으면 결국 마음은 천리만리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65세가 넘어가기 전 아직 내 정신이 맑고 내 의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부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건 돈 빚을 갚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학술적인 맥락에서 이를 감정의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of emotion이라 부를 수 있는데 과거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의 경로를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우울한 궤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젊은 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가장이라는 권위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이죠. 요즘 황혼 이혼이나 결혼이 왜 그리 많겠습니까? 그 딱딱한 침전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엄격한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물며 아내에게 삼시세끼 밥상을 요구하고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아내는 말없이 수발을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딸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 지인은 뒤늦게 내가 밥 좀 차려달란 게 뭐 그리 큰 죄냐고 하소연했지만 그건 밥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존중의 부재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은퇴한 남편을 아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무리 쓸어내려도 현관문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말씀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소. 내 고집 받아주느라 힘들었지? 미안하고 고맙소.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얼음을 녹이는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먼저 굽히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과의 화해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이제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이제 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식과 새로운 우정을 쌓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녀에게 섭섭한 게 있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왜 전화를 안 하니? 왜 용돈이 이것뿐이니? 라고 타박하기 전에 바쁜데 건강은 챙기니? 나는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먼저 손 내미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실 자식들도 자기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줄 때 자식들은 제 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제발 공부 얘기,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애쓰고 산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 더, 손주들 용돈 줄 때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애들은 할아버지의 훈계보다 할아버지 지갑에서 나오는 배춧잎에 더 감동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해진 오랜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좀 다투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별일도 아니었네. 잘 지내는가?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인연이 있다면 죽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그때 화해할 걸 하고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용서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치유의 과정이더군요.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미움은 당신이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독약과 같다. 65세 이전에 마음속 응어리를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미움도 짐이고 원망도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노년의 고개를 넘어가기에 우리 다리는 너무 약합니다. 영혼을 가볍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외롭게 죽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필수품입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이 풀렸나요? 그럼 이제 그 열린 문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차례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용서와 화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단한 기초 공사였다면 이제는 그 위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차례입니다. 65세 이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쓸모를 유지하기 위한 배움과 나눔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노동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도식의 자유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나는 젊어서 뼈 빠지게 일했으니 이제 남은 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기만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재앙의 시작입니다. 일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육체가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탄력이 사라지고 사회적 존재감이 소멸해 버리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 무기력은 필연적으로 지독한 고독을 불러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서 내가 빠져나온 녹슨 부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거대한 골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노동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의미형 노동으로 삶의 기여를 변속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영어로 은퇴를 뜻하는 retire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re와 tire의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멈춰 서서 폐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이막을 위해 더 튼튼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시기가 바로 65세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는커녕 바람 빠진 옛날 타이어를 붙잡고 길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은퇴한 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이른바 삼면 관찰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벽을 보고 점심에는 바닥을 보고 저녁에는 천장을 본다는 서글픈 농담이죠. 이런 생활을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 위기 (identity crisis due to role loss)라고 정의합니다. 평생을 바쳐온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자아를 유지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제가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강단에 서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호기심이라고 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식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노인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60이라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80이 되어도 외국어를 배우고 악기를 익히고 급변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청춘입니다. 왜 배움이 고독사를 막아줄까요?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혀를 차기 전에 그들이 쓰는 스마트폰 앱을 하나라도 더 배워보고 그들이 즐겨보는 영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꼰대 탈출을 위한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나 때는 말이야 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한다면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닫으십시오. 대신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혹은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훈계하는 노인 곁에는 찬바람만 쌩쌩 띱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기능은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마법 공학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손주 녀석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며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이 아는 척하며 헛기침하는 모습보다 100배는 더 매력적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생산적 노화 프로덕티브 에이징의 태도를 갖춘 노인 곁에는 배울 점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새로운 인연이 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난 벗들은 은퇴 전 직장 동료보다 훨씬 더 깊고 투명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눔과 봉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추해 보이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노인인데 대우해줘야지.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은 사람을 내쫓는 악취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손을 뻗으면 멀리 달아나고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손을 펼치면 자석처럼 모여듭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철저히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귀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이제는 넉넉해진 시간을 나누십시오. 동네 화단을 가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은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따르고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그를 찾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그의 집 마당은 제자들과 이웃들로 북적입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외롭지 않다고 고백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나눔이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각, 이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선한 의지를 확인했기에 그 어떤 술친구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인생의 셈법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얼마나 벌었나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나 주었나가 당신의 성적표가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나지만 가두어두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인 물이 되고 고인 물에는 아무도 목을 축이러 오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어주고 진심을 퍼주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는 삶, 이것이 여러분을 사회와 연결하는 튼튼한 생명줄입니다. 이 줄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고독사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녁 노을처럼 깊고 은은한 빛을 바라며 많은 이의 존경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깊은 밤을 견뎌낼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군요. 자, 이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쓸모를 찾는 외연의 확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서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이것은 분명 우리를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철학적 물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남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고독사라는 단어를 죽음보다 두려워하며 무조건 사람 속에 섞여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 론리와 고독, 솔리든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겪는 비참한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이며 내면과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전에 갖춰야 할 진정한 능력은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고독력, 솔리투드 파워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삶은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바빠질 수도 있으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에 남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아무도 안 오지? 왜 전화 한 통 없지? 하며 기다림에 지쳐 원망만 쌓아가게 되죠. 그런 의존적인 마음은 끈적거리는 집착이 되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지알려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하루 종일 TV 속 아나운서랑 대화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휴, 저 양반은 오늘 넥타이가 왜 저래? 하거나 날씨가 춥다는데 내일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네 라고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그러다 TV를 끄면 갑자기 찾아오는 정막에 깜짝 놀라 다시 켜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다 거실 구석에 걸어둔 코트 그림자를 보고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요. 사실 그 그림자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속에 텅 빈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독력이 있는 사람은 그 정적을 즐깁니다. 책 한 권과 따뜻한 차 한 잔만 있어도 혹은 창밖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학술적인 맥락에서 이를 노년기 초월, 게로 트랜센덴시라고 부릅니다.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르스 토른스탐이 제시한 개념인데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은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좀 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고독을 수용하고 생과 사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노인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있으면 즐거워서 좋고 없으면 자유로워서 좋은 무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발한 잡지식 하나 보태자면 사진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대를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해가 지기 직전 1시간을 말하는데 이때의 빛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비춥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 골든 아워와 같습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 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찬란하죠.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내면이 단단하게 여물어야 합니다. 65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가? 나는 남이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인가? 가벼운 농담 하나 더 하자면 안경을 이마에 얹어놓고 온 집안을 헤매며 안경 찾는 일은 이제 일상이죠.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찾으러 다니는 건 애교 수준이고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 어쩌면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몸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놓치고 살았던 진짜 나를 찾으라는 숙제 말입니다. 고독을 승화시키십시오.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의 온기를 구걸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따뜻한 난로가 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꽉 찬 열매처럼 단단하게 여물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외롭게 죽지 않는 수준을 넘어 존엄하고 아름답게 완성되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독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당신이 혼자서도 평온할 때 당신의 곁에 오는 사람들도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맑은 샘물의 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오듯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인 곁에는 삶에 지친 젊은이들과 이웃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고독을 이기는 최후의 비결입니다. 이제 정말 긴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고요에 잠기고 여러분의 방 안에도 은은한 어둠이 내려앉았겠죠. 인생의 황혼은 결코 어둡고 두려운 동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눈부신 노을이 지는 찬란한 터널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은은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며 세상과 호흡하는 활기, 그리고 홀로 있어도 충만한 고독의 품격,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노년은 추운 독방이 아니라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이들의 따뜻한 눈빛과 내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더군요. 자, 이제 무거운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소중한 이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100년을 먼저 걸어온 이 늙은이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꿈결의 평안으로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따스한 평화가 온 집안에 머물기를, 당신의 남은 날들이 늘 봄날 같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